안녕하세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평생 한 번도 어디에 사연을 찾거나 보내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이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대규모한 사건이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가족과 친구입니다. 저에게 이 중심 모티프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해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막노동이라고 부르는 직업이 아니고 가끔씩 천대를 받기도 하지만 돈을 얻기 위해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 힘으로 땀 흘려 일해 돈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리도 나쁘지 않았고 근 15년 동안 일한 직장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함께 일한 동료들도 마치 가족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가족을 꾸리기에 적합한 나이에 갈수록 인연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동창의 결혼식에 혼자 참석하며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악연이라면 운명이니까요. 결혼식에 참석한 신부 측 지인 중 한 아나운서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에 한눈에 반했어요. 동창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우리 둘은 정말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느껴질 만큼 서로를 이해했어요. 결혼식 날 그녀도 제게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와 만난 지 몇 번째 만남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3년 동안 달콤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결혼했습니다. 이전에는 흙먼지를 피해 하루 종일 일하는 일상을 보내던 나에게 아내와의 결혼은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았어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나를 돕기 위해 힘써 주었습니다. 작업 중에는 밖에서 식사하는 게 번거로워서 컵라면이나 짜장면을 먹다가 아내는 그러지 말라며 점심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죠. 저는 현장 직장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출장을 가고 있는 동안 아내는 하나도 불평 없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출장으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서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는 일이었지만 신혼 때부터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만 기다리느라 외로웠는데 그런데도 참아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사려 깊음과 배려 덕분에 우리 관계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예쁘고 착한 두 딸이 생겼습니다. 큰딸인 새언니가 태어나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딸바보 본능이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니가 할 때마다 당신의 얼굴이 나오네요. 분명히 막 태어났을 때는 나와 붕어빵인 줄 알았는데 큰 아빠랑 비슷한 모습을 따르네요. 그것도 순진해 보여요. 그렇게 보니 지금까지 보기에는 당신과 붕어빵인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코를 봐. 참 고운 것. 게다가 새언니가 당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둘이 같이 자는 모습까지 겪어봐야 해. 당신이 돌아 누우면 새언니도 돌아 눕고 당신이 만세하고 자면 새언니도 만세하고 자요. 정말 신기하네요. 두 사람이 아주 흡사해요. 생김새는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사이의 관계는 저도 모르게 된답니다. 나의 딸은 3살 큰 딸 허니와는 얼굴이 닮았고 작은 딸 세정도 얼굴이나 아내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 행복한 아빠로 살았습니다. 아빠의 손은 왜 이렇게 손톱이 엉덩하게 꽃장식했는지 궁금해. 아빠는 바깥일을 하느라 흙이나 벽돌과 접촉하면서 그 손톱 모양이 된 거구나. 아빠는 너무 바빠서 손에 크림을 바를 시간도 없나 봐. 아빠도 어릴 적에는 모래성을 쌓는 재미를 즐기고 놀았지. 그런데 아빠도 모래성을 쌓아서 돈을 벌었지. 아빠, 내가 크림 발라줄게. 거칠어진 아빠의 손을 부드럽게 만질 수 있게. 큰딸은 제가 퇴근하면 제 무릎에 앉아서 일하는 아빠의 거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큰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곁에서 함께 해줄게요. 아빠와 결혼할 거예요. 그 말을 붙이고 살아왔어요.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 집에 들어와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 누워 있는데 작은 딸 세정이 방에 들어오는 걸 볼 거예요. 아직 5살인 세정이는 아빠를 깨워서 놀고 싶다고 썼나 봐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재빠르게 일어나 발딱 일어서 있었어요. 그때 큰딸이 들어와 동생에게 속삭였어요. 정아, 나와 아빠가 힘들어서 주무셔야 돼. 나 아빠랑 놀 거야. 힘이 아프고 피곤하다니까 가서 언니랑 놀자. 어린 동생을 달래면서 아빠가 더 잘하겠죠. 데리고 나가는 우리 큰딸, 저는 자는 척 누워서 감동에 목이 막혔습니다. 저 어린 게 벌써 아빠를 이렇게 챙기다니 사려 깊은 엄마를 닮았는지 새끼 언니는 어려서부터 맏딸로서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행복에 겨워 살았던 걸까요? 아이가 2명으로 늘고 클수록 할 일이 많아지니까 지쳐버릴까요? 새끼 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부딪힘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세안이 학교에서 학부모로서의 일로 예민해지고 늘어만 갔고 저는 그대로 현장 출장으로 몸에 고단함이 늘어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를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상황으로 인해 쌓여있던 연차가 3일이나 남았죠. 이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인지 필연적인 일인지 저는 집에서 쉬게 되자 아내가 바빠지셨어요. 당신 오늘 나가. 당신 쉬니까 못 나갔던 학부모 모임 나가야지. 지금 심해져요. 나중에 변해. 이런저런 정보도 듣고 나는 오늘부터 3일 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됐지? 당신이 애들 좀 봐주렴. 안 그래도 세정이 어린이집 문제랑 새언니하고 보내는 거 다른 엄마들이랑 얘기 좀 하게. 난 모처럼 당신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했지. 당신 태평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새언니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 나도 이런 자로 모임에 참여해서 작은 만남을 가져야겠어요. 서원은 이미 하긴 했지만 납득했습니다. 아내가 참여하는 모임은 계속 늘고 사람들의 모임 횟수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부모 모임부터 반장 엄마들 모임, 모네 엄마들 모임, 안전지도 어머니 모임, 그리고 학교 폭력 근절 모임까지 다양한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엄마들 모임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밖에서 일밖에 몰라서 뭘 알겠어요. 아마 내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희망합니다. 모임에서 얻은 정보로 새언니가 학원에 다니고 3살짜리 정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바쁘다고 해서 주말에도 요구사항이 있어요. 오늘 애들 좀 볼래요? 일요일인데 나가고 싶어서 나가나요? 오늘 세원양은 엄마들이 만난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자주 모임에 참석하는 것 같아 아닌가요? 엄마들끼리 솔직히 말이 많아. 당신, 난 집에서만 살림을 다룰 뿐이다라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 교육이나 친구 문제 등 공유할 얘기는 많은데 당신은 그저 일에만 매몰되어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원양과 세정양은 이런 상황에서도 잘 자라는 것 같아 난 밖에서 엄마들한테서 들은 것뿐이에요. 정보에 기반하여 예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새언니 방에 꽂힌 책들부터 여름에 캠프로 보낼 문제까지 다른 엄마들이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일만 하신다고 하셨군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아내와 우리 2딸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일을 소중히 여기며 일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렇게 가정에 소홀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뜨겁던 사랑은 안방에서는 아이들 방에서는 아이들끼리 자는 등 서서히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나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양말 봤어? 말이야, 양말 서랍에 많잖아. 아니, 내가 일하러 가는 거야. 두꺼운데 통풍이 잘 되는 양말. 요즘 이상하게 양말이 없어지는구나. 양말이 못발이 달려갔어. 당신이 뭉쳐서 벗어둔 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겠지? 분명 쉽게 세탁동안 넣었는데. 아, 내가 잠시 내려놓고 온 걸 수도 있겠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니? 큰 아이는 학교, 어린 둘째는 보느라. 아내는 예민하고 점점 심해지더라. 나는 4살짜리 아이들과 일일이 소통하기 지쳤어. 세현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 혈액형. 우와, 벌써? 그럼 새언니 허락했군. 어떻게 된 거야? 엄마랑 아빠는 무슨 형이야? 엄마는 애비형이고 아빠는 노형이야. 그러니까 세정은 나랑도 A형이나 O형이랑이야. 엄마나 아빠가 A형이나 O형이면 애들도 E형이나 O형이 밖에 나오지 않네. 세현이 대단해. 그걸 벌써 다 외운 거야? 저와 큰딸이 거실에서 앉아 수다 떨고 있는데 아내가 불쾌해하는 표정을 보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온 건가? 연애 3년간 어떤 권태기가 이제야 오는 걸까? 이제는 내 자신이 보기 싫어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나 부부 문제로만 책을 읽던 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가 날려왔다. 현장에서 한창 일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한 통의 문자 내용 때문에 나는 공사 현장 한가운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당신의 큰딸 재아입니다. 가짜로 아빠를 낚아서 그만하고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신종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 열받아서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돈이 빠져나가거나 신상 정보가 노출될 것 같았지만 보낸 사람의 번호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15살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러한 장난을 치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한없이 가벼운 것 같았다. 이상한 소리가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아질수록 나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전문가의 내용이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불안함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항상 내 머리에 부딪히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아빠를 닮는다던데 혹시 세현이 얼굴이 전혀 담기지 않았던 것이 내 신이 아닐까? 여성 간에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몰래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할수록 아직 실험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면서도 번호가 없는 문자 한 통에 내 아이의 엄마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지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혼자 몇 일 동안 고난을 겪다가 아내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새언니, 점점 내 얼굴이 안 보인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 아니, 아까 세안이 재우고 나서 자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날 너무 안 닮은 거야. 성격은 당신 반박이잖아. 아, 그래도 큰딸 외모는 아빠 닮는다던데. 어째서 우리 부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 같아. 더 세정이는 내 얼굴이 조금 보여도 당신을 더 닮기도 했고. 당신은 좋겠다. 딸 둘이 죄다 당신 닮아서. 나중에 나 닮은 아들 하나 낳아야 내가 안 억울하겠어. 아, 당신 졸려.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피곤하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저는 꼼꼼히 지켜봤다.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대답을 듣는 것을 피하며 아내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마무리하는 척했다. 그런데 금방 기절할 것 같은 상대의 표정을 보고 급히 자리를 떴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일 거라 생각했던 메시지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궁금증을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주에 있는 출장 기간 동안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고 인터넷에서 음성 녹음이 가능한 가정용 CCTV 2대를 구입하여 거실과 안방에 설치했다. 그들의 크기가 작아서 거실의 화분에 하나, 안방의 조명에 하나 감추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았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군요. 이런 식으로 알고 싶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주일의 출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 카메라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지켜주고 있는지 불안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문자 내용이 헛소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출장이 끝나고 쉬는 날,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을 때 드디어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장된 영상 내용은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제가 출장 중인 동안 우리 집 식구가 아닌 남자 한 명이 영상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런 일이었어요. 그 남자가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내 집에서 아내와 부적합한 관계를 즐기는 것을 저한테 본 후에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었던 저를 비웃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실과 안방에서 웃으며 부인을 안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아내와 함께 껴안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 홀린 것 같이 쳐다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데 생각나지 않는 그 모습, 그래 맞아요. 아내가 없을 때 집에 끌려와 놀던 그 남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현실은 트라우마보다 더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집에서 멀지 않은 의사 친구는 여전히 저와 함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한 달 전에 이혼을 했고 나는 그 친구를 밤낮 없이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놈은 나의 뒤에서 내 아내와 놀고 있었다고 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당장 머리가 핑하고 돌면서 눈앞이 시뻘개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으면 칼을 뽑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의 외도를 눈으로 확인하니 큰딸이 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건지 그 꼴을 봐야 했죠. 당장 아내에게 전화해 두 아이를 친정에 하룻밤 재우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당신만 집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일이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건지 아내는 군말 없이 이해했다. 1시간 뒤, 내 친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여자가 집에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술을 마셨어. 불을 우아하게 켜고 입구로 나가는 아내를 보며 평소보다 안압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 안색을 살피던 아내에게 아무 말 없이 노트북에 있는 영상을 재생했다. 간드러지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제 친구의 웃음소리가 노트북에서 흘러나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상엽이 언제까지 술자리래? 일주일이나 넘기는 출장이 없어서 지루해 죽겠어. 그 사람이 집을 비우면 자주 와줘. 매일 학부모 모임을 핑계로 만나는 것은 불안하고 눈치챌 것 같습니다. 상엽이 이 동네에서는 뜻밖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기로 결정하면 우리 집으로 오면 되겠죠? 차라리 오늘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내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병원 점심시간에만 만나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언니랑 같이 나갈 거 아닌가요? 나가다 보면 새언니가 데려다 줘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 새언니 얼굴도 한번 보면서 한꺼번에 다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 출장이 길어서 미래를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아내는 입술을 덜덜 떨며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든 해봐요. 지금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몰래 카메라로. 할 얘긴 그게 다예요. 지금 빌리면 못할 걸 망정 따지지 말고 들어와. 여기는 내 영토,
내 집이고 내 규칙이야.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왜 안 해? 이 정도면 더 할 말이 있어. 대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정사를 맺었어요? 내 친구 3명을 다 만나야 나보다 먼저 만난 건 아닐 텐데 맞죠? 제가 당신에게 이 친구를 소개해 줘야 할까요? 쓰나미 만나고 1년이 지난 후 만날 수 있겠나요? 아니면 10년 동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닌 건가요? 그 정도로 많이 안 만났어요. 그럼 사람이 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야겠죠. 당신이 친구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친해지려고 했고, 그 색 정도로 4년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는 한창 단체로 여행을 다니던 때에도 그 사람과 사귀고 있었다고 누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정말 많았죠. 맞아요. 제 아내와 제가 사귀고 있던 시기에 친구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언젠가는 다른 일을 하게 될 친구를 보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고,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에 다른 친구들을 불러 같이 다니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둘이 이미 서로 마음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돌아서 다른 일을 만나야 했다는 강박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을 위해 틀이 바뀌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만나왔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중간에 헤어졌어. 나도 너를 미안해하고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고마워해야 해. 어쨌든. 우리 다시 만났다는 게 사실이잖아. 하지만 잠깐이었어. 그 노모 의사 시험을 통과한 직후에 그녀와 내가 만나서 서로 선을 넘었어. 나는 이미 이혼한 여자와 당시 의사라는 선이 있었는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곳에서 건물을 골라 결혼을 했는데 당신 그렇게 대단한 집딸과 결혼해서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어. 내가 결혼했는데 그거야. 너 설마 우리의 자식이 4살이 되고서도 너의 대단한 집딸과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 그녀는 유부남이었거든. 그래서 너랑 결혼해야 했어. 예전의 사랑과 나 사이에 발을 들인 셈이야. 걸며 세기가 막 되자 당신을 버리고 건물주 딸에게 가서 아마도 막노동이지만 돈은 그럭저럭 버는 나랑 아쉬운 대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 왜 말 못해? 이불을 꾹 다 닫은 덤벼도 대답을 하지 않고 밤 아들 데리러 갔다더군요. 저랑 연애도 하면서 동시에 예비의사까지 내조를 했다더군요. 하심지어 친구가 의사가 된 뒤에도 헌신장 마냥 차이고 몇 년을 내 연인으로 자존심도 없이 살았다는 아내의 모습이 참 구질구질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바람도 피우면서도 의사 아내가 되고 싶었나 했죠. 사실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그렇게까지 나타났던 거죠. 아내에게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하자면, 아 그래 다 필요 없어. 그것만 말해. 새연희 세정이 내 친자식 맞아 내 핏줄 맞냐고. 나도 모르겠어 따로 검사란 것도 아니고. 왜 나랑 그 새끼 사이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해서 저녁에 산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예민했구나. 새언니가 혈액형 이야기할 때나 집안에서 물건이 자잘하게 없어졌다고 했을 때 내 물건도 취해 다 그놈이 가져갔어 써뱉고. 검사해서 진짜 검사해서 확인하자고. 일단 당신은 내 집에서 나가세요. 이런 기분 알아. 지금은 빨리 사서 나가라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쓴 문자는 다 친정에서 보낼 테니까. 여기 살지 마라. 나중엔 어려울 거야. 애들은 누가 볼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누가 애들을 데려오고 밥을 주나? 내일 핑계하지 말고. 당신이 없어도 애들 볼 사람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말해서 집에 올라가라고 부탁할 거니까. 애들이 학원에 가고 어린이 시간에 집에서 남자를 데려왔다는 사람이 언제부터 애들 생각했겠어?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께는 무엇을 말씀드려야 해?
낯선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하게 지내도록 해야 하잖아.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봐줄 알바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알아서 해. 아내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내에게는 더 이상 아쉬움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저 세원이와 세은이가 제 친딸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친인척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장모님과 장인 어르신 두 분 모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 옆에서 아내는 돌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두 분에게 나중에 설명하겠다 라는 말만 남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조금 아프다고 말하고 할머니 댁에서 잠시 쉬러 오게 했어요. 어리석은 어른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친한 할머니만 왔을 때 빠르게 적응해 잘 지냈어요. 그리고 출근 전에 친가 확인을 위해 회사의 연차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저를 이해해 주셨는지 의사이신 소장님이 호출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처음에 가전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지내며 동고동락한 사이라 형님과 아우 사이처럼 지내고 계셨어요. 상엽야, 왜 그래? 어떤 문제가 있나? 얼굴색도 안 좋고 살도 빠지고 있어 소장님의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보며 결국 제 마음속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장님은 펄쩍 뛰면서 화를 내셔도 이해해 주세요. 아랍인 두 사람 모두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자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소장님은 본인을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큰딸과 다른 친자 불일치, 작은딸은 친자 17명 중 하나에만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좋아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라고 생각하는 딸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배신감과 슬픔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전 제 아이라고 확인된 큰 딸을 정말 제 아이로 생각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만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도로 커졌어요. 일단 아내의 친정에서 내 연인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나름 상식 있는 이분은 제가 그동안 친정에서 잘해왔고 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잘 아시겠다고 해서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소장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화난 듯한 성격을 가진 우리 소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만들어둔 피켓과 현수막을 꺼내 싣는데 초장님, 대체 이건 언제 만드신 거예요? 너한테 말 듣고 바로 주문했지. 가자. 애들도 다 불렀고 트럭도 준비했어. 소장님은 직접 불륜을 고발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준비하셨더라고 하네요. 소장님, 그리고 몇 명의 인부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친구가 하는 수화를 보기 위해 건물로 찾아갔죠. 3층에는 소화가 벽면에 그의 놈과 아내의 불륜을 고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수많은 인파가 현수막과 인부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서 웅성거렸어요.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너 지금 남의 병원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출근한 다른 친구는 처음에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했지만 결국 노발대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인부들이 시위를 할 때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았죠. 경찰이 출동할 시간이 다가올 때 모두 철수했지만 다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천성했습니다. 현수막도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에만 잠깐 걸렸다가 곧 내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 경찰한테 걸렸지만 벌금으로 마무리됐어요. 그 자식한테 제대로 엿먹이는 애가 치고는 싸게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매일 시위하겠다고 나중에는 놀라는 얼굴로 할 뿐이라고요. 제발 그만해 달라고 말이죠. 아니,
근 10년 동안 남의 집안에서 랑바람 피워놓고 고작 열을 못 버티는 게 말이 되나요? 친구가 시위 현장에 나타나 호통을 치거나 필 때마다 병원 상가 앞에 섰다가 이런 구호가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졌어요. 친구 안으로 들어간 불륜남에게 약들을 치료한 의사가 웬 말이야? 가정 파괴범 소아과 의사는 즉시 사과를 해야 한다. 친구는 그 후 시위 현장에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위 마지막 날에 나는 안쪽으로까지 들어왔었습니다. 본인도 창피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발만 동동 거리는 것이라니 아니겠죠? 당신, 최재정수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말씀을 똑바로 안 하고 이런 일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오신 건가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랑 바람 부리던 그 놈이야. 나도 그 사람도 진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로서는 마음이 같다면 당장 친자불일치로 김희회 소속 확확 끊어버리고 싶어요. 잘못한 것도 잃을 것도 많은 아내는 그대로 입을 다물고 봐 버리셨군요. 그 친구 녀석은 병원 앞에 쉬어만 좋을 거리라 봅니다만 같이 갔었던 동료들은 아닌가 봅니다. 동료들이 보니 늘 아내까지 말해버리는군요. 지역 맘카페에 포브로그를 올려야겠습니다. 유부녀와 10년 동안 바람 피운 불륜남 소아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결코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병원이라고 명확히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한 인터넷에 15건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몇 시간 만에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나중에는 병원의 소개글에는 친구의 사진까지 유출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큰 사태가 벌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동료와 나의 소소한 복수가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피해자 두 분이 제가 일하는 공사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위에서 새로 설치된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제 미안한 행동으로 인해 입술을 부들부들 떨게 만든 친구가 공사반 중간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상혁,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10년간 속여놓고 열을 고생한 것만으로 넘기려 하니까 너무 도둑놈 같지 않아? 너 여보. 그래, 난 여보고 그 놈은 자기 어찌 10년 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생했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상혁, 요즘 병원에서 얼굴을 들킬 수 없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게 거리를 느끼고 대할 때도 없어. 마음 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에 환자가 반토막이 되고 원장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나오고 있어. 심지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까지 소문이 진짜 많이 퍼져서 나는 정말 당황스럽고 충격 먹었어. 그런데 그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군지 정말 황당하다. 나한테 그분이 내 큰딸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어. 가짜 아빠냐고 이제 그만 보내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 아내는 문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들었던 게 없는 듯해 어떤 용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전에 아내와 정해진 약속을 지키고 있었는데 너는 수연과 달라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됐든 유전적으로 세원이 아빠니까 수연이는 언니가 내 부부 관계가 요즘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너한테 익명으로 얘기하면서도 둘이 헤어지지 않을 바에서 보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쳤어. 상여봐, 그렇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된 놈이 너무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공부, 머리랑 IQ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 봅니다. 그래,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둘이 데려다가 키워. 불륜, 아내 미에 비할해서 애가 얼마나 잘 자랄지 모르겠지만 난 진짜 내 자질 둘째만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해. 흔히, 여보, 왜 둘 다 이런 걸 원했어? 아니었어. 내가 이혼해 준다니까. 세현이 데려다가 어디 한번 둘이 잘 살아봐. 그동안 난 당신과 친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이젠 소송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찾을 거니까.
도와줘. 게다가 두 번째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신청할 거니까 세정이가 볼 생각을 추하게 하지 말아줘. 이해해줘. 그리고 여아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겠어. 사실 병원 앞에서의 시위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난 내 안을 정리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벌금을 내야 하고 동료들의 도움도 받아야 하다고 하고 있는 중이야. 사교봐도 부탁하며 나 정말 병원에서 잘릴 것 같아. 부탁이야 친구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공사 현장 가운데서 파리처럼 두 손을 휘둘러 놓는 놈을 보니 입에 맛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재계 위자료 5천만 원은 제외하고 하더라고. 제발 우리 그만하자. 내가 5천만 원을 주겠다.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 위자료 많이 받아봐야 하는 것을. 3천만 원이라는데 내가 2천만 원 더 줄 테니 여기서 제발 멈추자. 한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싹싹 부탁할 때 5천만 원, 역시 의사라 그런지 돈이 많나 보네. 그럼 오늘 안으로 당장 보내. 그럼 생각해 볼 거니까. 그리고 하나 조건 있는데 그거 들어주면 여기서 완전히 멈출게. 정말이야. 그게 무슨데? 말해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정말 뭐든 다 좋아. 그럼 너에게 하는 말인데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 있겠어? 속으로 어떤 죄를 자백하려고 노력하냐면 한 번은 나를 배신한 죄, 두 번은 우리 큰딸 세현이를 엄마로서 자격이 부족한 죄,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우리 막내딸 세정이에게 부끄러운 엄마인 죄, 이렇게 총 3번만 때리고 그 여자와 헤어질 거라는 서약을 하겠다. 내가 깨끗이 물러날 테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해보고 말았어. 하지만 내 예상은 10초도 안 돼서 일이 벌어졌지. 그놈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뺨을 10번 때렸어. 방어할 틈도 없이 뱀에 물린 아내는 그 놈에게 화를 내고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시나요? 헤어지자고 같이 이혼하고 살자고 하는데 남편 한마디에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사람이야. 너를 선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알아? 그리고 어떻게 내 얼굴에 흠집을 내니 끝내 내 뺨을 때리다니. 이렇게 내 몸 하나 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다던 전 아내를 그런 놈이나 그런 놈 좋다며 공사장까지 찾아와서 배신당하고 뺨을 맞는다. 내년에도 똑같은 연애 놈들이 없습니다. 의리라는 건 아주 조금도 없는 하찮은 일이다. 인간들이 있었을 뿐이었군요. 오히려 둘이 개그 프로그램을 찍는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사실 그들의 싸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다고 하던데 꼭 그런 볼성사판 모습들을 연출했나 봐요. 나는 저런 여자와 10년 이상 살았다는 사실이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결국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 싶지 않아 해키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도 이혼을 거부했다거든요. 진짜로 참 당황스러웠어요. 정말로 그 친구놈은 아내와 이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정을 냉정하게 정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도 약속대로 5천만 원을 받고 병원 앞에서의 시위를 멈추기로 했어요. 제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병원에서의 영어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정을 파탄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뒷이야기로는 결국 병원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해고를 피하려고 5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병원에서도 일을 구할 수 있겠지만 병원 내에서 나쁜 소문이 퍼지면 어렵다고 하더군요.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게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축배를 들었어요. 제 아내와는 친한 친구들이 아니었는데도 불행 중 다행으로 제 직장 동료인 복을 타고 나간 것 같아요.
마치 썩어가는 줄도 몰랐던 썩은 이빨 2개를 한꺼번에 뽑아낸 기분이었어요. 욱신거리며 얼얼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시원한 기분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이제 전 안 해줘. 여보, 나야. 뭔데? 양육권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말해.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싫으니까. 잠깐만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당신 뜻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애들아, 당신이 그럼 나를 키워주면 안 될까? 나는 둘째 양육권도 그냥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새언니도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친부모가 버젓이 살아있고 친아빠는 잘 아시는 기사 양반이지만 왜 내가 내 핏줄도 아닌 사람을 데려와서 키워야 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식한테 찾아와 봐. 당신 때문에 헤어졌지만 이제 내 전화도 안 받아. 글쎄, 그놈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서 연락하지도 말래. 나쁜 자식이란. 그럼 가정을 버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바람 피운 줄 알았냐? 내가 너한테 천벌 받는다고 했잖아. 아, 여부 도안해? 새언 아빠. 제발 부탁이야. 그래도 8년이나 당신이 키운 애라고? 당신이 그 정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정하게 여겼다니. 사람이었어. 나도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어. 우리 부모님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나도 돈을 벌 능력이 없으니까 나 세원이 보육원에 맡길 거야. 진짜 내가 정신이 아니구나. 남편을 버린 다음에는 남자랑 바람 부리던데 이번에는 자식을 버리고 혼자 낄 생각이야.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혼자 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발목이라도 잡혀서 살아야 해. 내가 좋아서 이런 걸 안다. 난 힘이 들어. 내가 도와줄 수 없다면 그것이 전부야. 그렇게 알고 있어.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는 걸 내가 왜 알아야 해? 내 마음대로 해.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제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일 줄이야. 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데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 아이가 뭐 본인의 아이인가요? 아니라면 그래도 정말 불편해지는 이유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눈에 계속 아른거려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자꾸 우리 새언니가 마음에 걸려서 학교가 끝날 때쯤 조용히 얼굴이라도 혼자 보고 오려고 학교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셋이 학교 놀이터 한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며 울고 있더라고요. 다 갈지 말지 정말 고민했다. 이제 나의 아이가 아닌 이상 정해져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나의 몸은 어느새 새언니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야, 너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빠. 그래 말해봐. 이 아빠가 들어줄게. 나 아빠랑 살면 안 돼요. 엄마는 할머니 보고 나 키우라고 말하고 집 나갔어요. 내가 왜 혼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아. 아빠, 딸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도 절 버린 거예요. 아빠. 그래도 앞으로 말썽 안 피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새언니의 보살핌을 잘 받겠습니다. 제발 아빠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외로우면서 무서워요. 아빠 없이 남겨진 상황에서 작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새언니를 안아주어야 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떨리지 않도록 하는 모습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 작은 아이가 아플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워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아빠와 동생을 다시 보지 못할까봐 두렵기까지 해요. 그 작은 손이 마치 새언니의 마지막 구심 같았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언니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했더니 정말 당황스러운 대답을 받았어요.
내가 세원이를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줘. 이후 바로 애를 버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안 좋아. 너는 언젠가 꼭 천벌을 받게 될 거야. 소중한 자식을 그렇게 모질게 다룰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싶은데 내가 새언니를 키우기로 결정한 대신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네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을 테니까. 명심해두어. 내가 새언니를 데려갈 건데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닌데도 이런 상황에 처해버렸어. 난 자식들보다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 자식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당신 말대로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도 없겠지. 와, 너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이럴 거면 애들을 왜 내게 맡긴 거야? 넌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웬만하면 너와 우리 딸들이 다시는 마주치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양육비를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너의 말이란 것을 보니 받지 않겠어. 저는 이렇게 이혼 소송 중에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어. 마음 먹었습니다. 본인은 애들에게 준다면 됐지. 양육비를야 며 생지랄을 했지만 이혼 확정 호전은 현실을 직시해 주려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든요. 양육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아내의 면회 통장이 압류되든 사회생활을 못하든 전 지구 끝까지 가서 받아낼 생각이에요. 집 안 먹을 돈은 있어도 이 새끼들 밥 먹는 돈은 아빠 없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따라 이들과 3명이서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첫째 딸 사모니는 그 어린아이도 철이 일찍 들어서인지 몰라도 동생도 잘 돌보고 집안을 유지해주며 제 고생을 덜어주고 계십니다. 항상 저가 밖에서 돌아오면 아빠, 오늘도 힘들었겠다 고 말씀하시며 의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빠께서 칭찬을 받으려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완벽하게 해놓았고 세정이 밥도 차려두셔서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제게 더 관심을 받고 싶어 하셔서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빠께서 쟤를 다시 버릴까봐 또 다시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서 그렇게 행동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층 더 가엾고 마음이 아프네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도리달 세현이라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런 딸에게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당신과 제 피가 섞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오면서 8년간 제 마음으로 키운 아이이니까요.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시집갈 때까지 제 찬달처럼 잘 키우겠습니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왜 다른 사람의 자식을 키웠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으로서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딸들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남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어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만큼 희망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능력 있는 아빠가 아닐 수 있지만요. 좋은 아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결정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